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해 투자하는 사람이 늘며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투자주의가 요구됩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반기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주와 6구역을 비롯해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사업장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열풍이 불며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은 5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는 대출금과 여윳돈을 합한 자금으로 예금보다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올 1분기 결제성, 저축성 예금을 전년 대비 크게 줄인 가운데 총 49조 원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한 종목이 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서학개미들의 투자주의가 요구됩니다. 배유한 기자입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중 상장 폐지된 종목은 지난해 총 74개로 1년 전보다 23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장 폐지된 해외 주식은 2012년도에는 한 종목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 들어서는 54개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수는 2016년 8만 6천 개에서 지난 4월 말에는 305만 개로 5년 만에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1년 1,200억 원에서 지난해 22조 5천억 원까지 급증했고 같은 기간 거래한 종목 수도 4,300개에서 지난해에는 1만 9,750개로 늘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국내와 거래 제도가 다르고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식의 경우 공시나 기업 자료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상장 폐지는 주가 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유한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균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시장 동향 실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4,283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약 1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올 상반기를 합해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꾸준한 데다 실수요가 서울 외곽의 중저가 단지로 유입되며 전체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올 상반기는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전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가른 것은 리모델링 사업이나 또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공사비 5천억 원 규모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주와 6구역을 비롯해 속속 시공사 뽑기에 나선 사업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14일 입찰을 받는 북가자 6구역 재건축 현장. 현장 곳곳에는 DLENC와 롯데건설이 플랜카드를 부착하는 등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비사업 수주전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북가자 6구역을 비롯해 송파구 마천 4구역 재개발, 관악구 신림 1구역 재개발 등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수주전이 뜸했던 까닭은 경쟁 입찰보다 수의 계약으로 시공사를 많이 선정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좀 더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기준 정비사업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한 DLENC는 전체 실적 1조 9,600억 원 가운데 1조 300억 원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따냈습니다. DLENC와 함께 북가자 6구역에 출사표를 낸 롯데건설도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액 8,900억 원가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4,900억 원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두 시공사는 현재 북가자 6구역 조합에 이미 입찰 보증금 500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입찰 이후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부산 사상구와 경남 창원시 등 총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낡은 주거지가 새롭게 정비되고 공동시설과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부산 사상과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 관리자형 2곳, 또 경남 창원, 충남 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입니다. 정부는 13곳의 사업지에 오는 2024년도까지 총 2,06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 원이 넘게 더 거치며 나라 살림 적자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세수가 늘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5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1조 8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세가 11조 8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 3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 9천억 원,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5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5천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정부 예상치인 3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전망으로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커지며 하위 80%를 주장하는 정부와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됐던 소득 상위 20% 대상 캐시백 지원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쿠팡이 성공하는가 했는데 최근 국내에선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잇따른 과로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이 터지며 혁신의 아이콘에서 노동 착취의 온상으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쿠팡의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쿠팡하면 지배구조 문제점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먼저 여쭤볼게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동일인 총수 지정해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제 재벌 총수라고 하는 그 재벌 기업 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쿠팡을 미국의 쿠팡이 100%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쿠팡에 대해서는 김범석 그 대표가 76%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범석 대표가 이제 그 쿠팡이라는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일인에서 빼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진로그룹의 대표는 이제 동일인으로서 그런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는데 국내에 있는 재벌 총수들이 왜 우리만 이제 이렇게 동인으로 지적해서 역차별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으로 동일인 지정을 면한 김범섭 창업자가 얼마 전에는 등기 임원도 벗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임원이라면 당연히 이제 예. 등기 이사나 등기 임원이 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이제 최근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등기 임원에서 빠지고 배후에서 사실상 이제 업무나 경영들을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김범석 대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등기 임원으로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가 이런 대상에서는 다 빠지려고 하고 배후에서 사실상의 업무 지시를 이제 하는 그런 재벌 어떤 전근대적인 재벌식의 어떤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구조는 변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조치가 그렇다면 향후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이제 실제적으로는 경영 임원이 그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도 네. 경영적인 지시를 한다 그러면 상법에는 그 401조 2항의 업무집행 지시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등기 임원도 아닌 사람이 이제 경영적인 지시를 한다거나 한다면 이사회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쿠팡의 경우에는 그 어떤 사회적 책임 경영들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그런 사회적 책임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임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사회가 사실상은 이제 총수에 대한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이사회가 그런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쿠팡하면 사실은 이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여진 경영 방식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이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들어서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더 큰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쿠팡이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서 상장을 하면서 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또 돈을 모으게 되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의 아이콘 기업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경영하는 방식은 시장 점유율, 소비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판매자들에게 이제 높은 수수료라든가 판매자들에게 그 악성 리뷰나 그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그걸 보호해주지 않고 판매자들이 나가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자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생겼고요.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노동 강도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 중에 9분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만 과로사로 사망을 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의 사회적 신뢰를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 소비자들은. 근데 이렇게 쿠팡이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들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최대 200만 명까지 이제 그 탈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쿠팡에 대해서 이게 탈퇴하는 그런 사태까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은 사실은 점유율이 지배력이 되고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점유율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플랫폼 점유율 확대는 결국엔 독과점 문제에 뒤따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면 예. 고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팔아야 되니까 판매자들에게 락인 효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판매자들이 그 플랫폼에 묶이게 되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들한테 각종 불공정 행위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수수료들도 훨씬 더 높게 된다든가 또 물건을 사실상 판매자가 다 팔았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그 뒤늦게 뛰어든 판매자가 있으면 그 판매자에게 그 거래를 다 뺏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블랙 컨슈머 문제 같은 것들을 그 플랫폼 기업이 보호해주지 않고 판매자한테 전부 그 책임을 떠넘긴다든가 하는 이런 불공정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도 그런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견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싸게 팔면서 점유율을 대폭 늘리게 되고 결국에는 점유율이 늘어나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나면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이런 독과점적인 행위를 해도 시장에선 통제가 불가능해질 텐데 이거 법으로는 견제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EU는 작년 2020년 6월 달에 온라인 공정화에 관한 법률들을 만들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 판매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고객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노출 순위, 그 랭킹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그 부분들을 판매 사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든가 판매 사업자 단체를 만들면 거기랑 이렇게 교섭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이제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이제 내용으로 지금 온라인 중개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이 이제 통과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은 최근에 이제 5천만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 4대 규제 입법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 계열사들을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하고 또 판매 사업자들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합병시켜가지고 거대한 이제 플랫폼과 이런 실제에 있어서의 산업체들을 같이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개입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정부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이 좀 최소화되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이제 쿠팡 스스로가 좀 지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를 좀 개방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라든가 종업원들이 추천하는 산업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또는 판매 사업자들이 그런 추천하는 공정거래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좀 참여를 해서 그 쿠팡이 어떤 사회적 책임 경영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강화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판매 사업자들과 쿠팡이 그런 상생 협약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거래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서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가 좀 중재 역할 같은 것들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온라인 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거를 국회가 시급히 제정을 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그런 판매 사업자들 사이에 있어서 좀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공정거래 법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혁신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쿠팡의 명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신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미래 산업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30년도까지 배터리 산업에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정부 역시 대규모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 제2공장에서 2030 2차 전지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이은 미래 핵심 기술 지원책입니다. 핵심은 정부와 기업의 전방위 지원입니다. 먼저 K-배터리 3사와 소재 부품 장비 업체 30곳 등은 2030년까지 총 40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20조 1천억 원은 차세대 2차 전지 R&D에 투입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대규모 R&D와 세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전고체와 리튬황, 리튬 금속 등 차세대 2차 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66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차세대 2차 전지의 연구 실증을 종합 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2026년까지 구축합니다. 이외에도 8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R&D 혁신 펀드를 조성하는 등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반도체와 함께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합니다.
전략대로라면 10년 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매출액은 166조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도 14배 이상 상승하며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이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늘며 집값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 사업지구 25곳이 토지 보상을 시작해 보상금 규모가 26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 하반기 수도권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동일 기간 최대의 금액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 사업지구 중 오는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하는 대형 사업지구가 많아 본격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 들어 서울 집값과 전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4만 4천여 명이 많았고 인구 순유출은 월 평균 8,8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감소했던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작년에만 6만 4,850명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 증가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연간 순유출 10만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올 상반기에만 2조 원에 가까운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장사의 스톡옵션은 1조 9,77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상장사 중 가장 많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곳은 네이버로 이 기간 동안 총 1조 2,042억 원을 지급했고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과 인재 유치 경쟁이 맞물리며 상장사의 스톡옵션 붐이 일었다는 분석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이길 새벽이나 당일 배송을 넘어 1시간 내 배송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며 배송 속도 경쟁이 불붙는 모습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GS 리테일은 지난달 22일 배달 전용 주문 모바일 앱을 통해 49분 번개 배달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동안 GS 슈퍼마켓을 통해 실시해왔던 1시간 배송 서비스를 10분 정도 단축한 겁니다. CJ 올리브영도 올 상반기 들어 화장품 즉시 배송 서비스인 오늘 드림 빠른 배송의 평균 배송 시간을 4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이 비슷해 결국 다른 데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 업체마다 시간 단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선 더 빠른 배송을 위한 경쟁이 업체 간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달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중부 내륙에도 늦은 오후까지, 남부 내륙은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에 시작된 비는 늦은 오후쯤 남해안으로 확대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20에서 5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한때 동부와 남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최근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면서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체감더위 33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기와 충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과 수원, 청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울진 모두 2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경상도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와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을 흐리겠고요. 남해상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제주는 장마의 영향으로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